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23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 더 오를까? 아니면 또 내릴까? 이걸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반기를 예측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 현재의 9월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상황부터 알아야겠죠. 그래서 9월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도 물량이 얼마나 많으냐를 알아보는 거고요. 서울을 먼저 알아보는 이유는 서울이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대도시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면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고요. 23년 9월 11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이 약 7만 2천 개의 매물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역대급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전에 가장 많았을 때가 22년 7월, 이때가 약 한 6만 7천 건, 6만 7천 호 정도가 매물로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네요. 그래프로 봤을 때도 이때보다도 확연하게 더 올라가 있죠. 정말 많은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야, 집값 올라간다더니 매물수가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하죠. 그래서 한번 보면 23년 1월 5일, 네, 올 초죠.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매물이 확 줄어가지고 약 한 5만 1000개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약 한 8개월 정도 만에 얼마나 늘었어요? 이게 2만 개가 넘게 늘었네요. 그러면 40%가 증가했어요. 엄청난 증가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들 아시다시피 22년도 초부터 집값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매물이 쭉 쌓이죠.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집을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쭉 쌓였다가 22년도 7월부터는 이제 거래가 돼요. 이때부터는 아마 금매들이 막 거래가 됐겠죠. 그러면서 매물이 계속 줄어갑니다. 23년도 1월에는 단기간으로 혹 줄었다가 이때부터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본전 왔으니까 팔자, 아니면 이 정도 가격이면 팔고 다른 데로 옮겨가자 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물은 던져요. 하지만 이때 금매로 샀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맞는 가격이었겠지만 지금 매도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높게 받고 싶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싸게 사고 싶고 서로 가격이 안 맞으면서 매물이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체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5만 개에서 한 4만 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많은 거고, 단기간으로 보면 21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9천 건, 한 4만 건 정도의 매물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수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서울의 전세 매물수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는 정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3년도 1월에는 약 한 5만 5천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3만 개. 얼마나 많이 준 거죠? 한 2만 5천 개 줄었으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반토막 난 거고요.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 앞에 그래프인 매도 물량으로 보면 23년 1월 5일은 급격하게 줄었을 텐데요. 반대로 23년도 1월 매도 물량은 확 줄었지만 전세 물량은 확 늘었죠.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매매를 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전세는 쌓이고 매매 물량은 줄어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23년도 1월 5일에는 약 한 5만 5천 개의 매물이 있었다가 지금은 3만 개, 80% 정도 급감했다. 그에 반면에 매도 물량은 훅 올라갔죠.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준 데 비해서 매도 물량은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매매랑 전세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뻔한데 그 사람들이 매매로 갈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임대로 갈 수 있고 나눠서 가야 되니까, 임대로 많이 갔다는 얘기는 매수를 안 했으니까 결국에는 매물은 쌓이는 거죠. 그게 좀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요는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세대수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23년부터 22년도까지 약 한 10년 정도의 세대수 변화이고요. 2013년도 세대수를 보면 2천만 세대가 조금 넘어요. 그죠? 2100만은 안 되고 2천만 세대가 조금 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약 한 2300만 조금 넘어가네. 2350만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그럼 얼마나 세대수가 빠르게 늘었나, 요거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요 표, 요거를 보면 되는데요. 많이 늘었을 때가 3%로 돼 있네요. 실제로 2020년에 많이 늘었는데 이때가 2.7%였어요. 많이 늘진 않았죠. 대부분이 보면 약 한 1% 조금 늘어가는 정도, 1% 조금 늘어가는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2% 정도 도달했을 때가 좀 많이 늘었다, 이럴 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대수가 1%에서 많이 늘어봐야 2%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1%에서 2%밖에 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대로 가든 자가로 가든 매매를 하든 전세를 가든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차트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갑자기 늘거나 그럴 일은 잘 없거든요. 대신 이제 세대수가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면서 세대수가 늘었지만 그래도 그 수요가 급격하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심리가 변할 뿐이죠. 수요가 똑같이 1000세대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매매 쪽으로 많이 가고,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불안하니까 이제 전세 쪽으로 많이 가고, 요 큰 박스 안에서 요 선을 그어놓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심리가 변하다 보니까 한 번에 매매로 가면 또 많이 가고, 한 번에 또 전세로 가도 많이 가고, 이렇게 좀 쏠림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연간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평균으로 보면 63만 건 정도 돼요. 앞에 제가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늘 때도 있고 또 좀 줄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네요. 이건 왜 그럴까? 가격에 따른 영향도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에 따른 변화,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사는 경향이 있고, 집값이 내릴 것 같아, 그러면 많이 사지 않으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죠. 2006년 기준으로 보면 2006년에는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죠. 근데 2007년에는 떨어지고요, 2008년에는 떨어지고요. 요거를 3개년도를 더하면 얼추 평균에 가깝게 오겠죠. 2009년은 또 평균 수준, 2010년이 좀 부족했어요. 그럼 2011년도는 좀 늘어서 결국 이렇게 나누면 또 요 3개년도를 더해서 평균을 내면 최근 10년 평균에 또 비슷해질 거고요. 12년에는 좀 부족했고, 13년에는 좀 부족했고, 14년, 15년 또 늘었으니까 이렇게 4개년도 혹은 5개년도를 엮으면 또 평균이랑 비슷해지고, 그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결국에는 평균이란 얘기는 다 더했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하는 거니까 그 언저리에서 대부분 거래량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2020년도 보면 역대급으로 뿅 올라갔습니다.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죠. 기억하시겠지만 18년도, 19년도는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러면서 나도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막 퍼져 있었고, 2020년도에 영끌족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급격하게 나 집 사야겠다 하고 엄청나게 집을 산 거죠. 플러스 투자자들도 이때 많이 사가지고 역대급 거래량 93만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이게 이어갔고요. 22년도 초부터 집값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2년도부터 또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거래량 자체가 완전 실종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93만 건이 거래가 됐다가 22년도 30만 건이 채 안 되게 3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래도 요 3개년도를 더하면 그래도 평균 정도는 돼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아직 6월 정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확인을 아주 잘할 수는 없었는데 지금까지로 보면 한 22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거든요. 그러면 많이 해봐야 곱하기 2에서 많이 해봐야
뭐 한 40만 원 좀 안 되게 그렇게 거래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결국에는 수요가 뻔하다라는 게 더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작년에 많이 샀다면 올해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올해도 평균이었다 그럼 내년에 좀 떨어지고, 결국에는 비슷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대략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하반기 어떻게 될까요? 저도 잘 모르죠. 근데 대략 이렇게 갈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20년간 KB부동산 아파트 전세 지수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보면 크게 막 급격하게 오르거나 하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때 보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을 많이 못 지었죠. 그랬더니 이때부터 한 2, 3년 뒤 이 구간에서 전세가 좀 많이 급격하게 오르는 게 있고, 그거 말고는 대체로 보면 좀 선형적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8월에 뿅 하고 정말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이 있죠. 이때 임대차 입법 때문에 임대차 입법이 나오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엄청나게 올랐던 구간이 있고요. 근데 또 반대로 올 초부터는 아니죠, 22년도 초부터는 또 엄청나게 또 전세 가격이 내려가가지고 또 대략 요 선형적으로 보면 요 하단 지점 두 개를 가지고 쭉 그어보니까 지금은 이 우상향하는 그래프에서 하단 지점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하반기에 전세가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우선 저의 생각이고요. 다만 아파트를 많이 짓는 곳은 전세가가 좀 적게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공급이 있어도 오를 것 같긴 해요. 결국에는 전세 공급을 누가 하느냐 보면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하죠. 나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1번 주택에 살았다가 다음 달에는 2번 주택에 가서 살고, 이런 경우는 잘 없죠. 다만 주말 부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집 두 채가 있어도 두 집을 다 실거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세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오는 또 전세 물량이 있을 거고요. 물론 이 또한 다주택자가 이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해야 전세가 또 나오긴 할 겁니다. 어찌됐든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와 신규 아파트, 이게 대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다주택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주택자는 새로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무엇보다 종부세네 뭐네 이런 거 있지만,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거는 취득세 중과. 취득세 중과를 최대 12%까지 내고 있으니까 정부 여당에서 취득세 중과를 줄여주기로 보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게 법으로 바뀌지는 않고 있어서 최대 12%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부담되죠. 5억짜리 집을 샀다, 그럼 취득세로 6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되니까 사실 다주택자가 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공급을 기댈 수 있는 거는 신규 아파트이거든요. 신규 아파트로만 전세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세 공급이 원활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별로 지금 전세 매물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도 서울이랑 비슷하게 올 초까지는 전세 매물이 많이 늘었다가 최근에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끝에 조금 올라오는 거는 지금 대규모 입주가 하나 있어서 아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은 다들 아시다시피 공급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을 때가 한 16,000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8,000개 수준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7, 8개월 만에 거의 반토막 났네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대구도 공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인천보다도 훨씬 많아요. 올해 입주가 35,000, 3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수가 줄었습니다. 전세 매물수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올 초에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서 싸게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금리가 내려가니까 전세
자금 대출 그거를 받아서 들어가서 조금 더 전세 수요가 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대구가 공급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은 줄었다라는 거고요. 대전이 역대급입니다. 대전이 정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보다는 좀 덜 줄었네요. 거의 뭐 한 70% 가까이 준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최근에 전세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울산은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동구에 있는 아파트 그런 데가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진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북에 있는 대단지 매물, 2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 매물을 현재 캡처해 봤는데요. 네이버 기준이고요. 성동구에 있는 행당 한진타운, 여기도 한 2000세대 넘거든요. 매매는 58건, 이것도 많지 않은 거죠. 2000세대에 매매가 58건밖에 없으니까. 근데 전세가 10건밖에 안 돼요. 월세도 6개밖에 없고 엄청 적죠. 그리고 약수하이츠, 성동구 쪽에서 그 옥수동 쪽에서 중구 넘어서 그 신당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중구일 거예요. 여기도 2000세대 넘는데 전세가 7개, 월세가 5개, 엄청 적죠. 2000세대가 넘는데.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크래시티, 여기도 2000세대가 넘는데 전세가 14건, 월세가 3건, 진짜 적죠. 그리고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여기가 기름 뉴타운에서 대장 아파트이고요. 여기도 2300세대 정도 되나요? 근데 전세가 19개, 월세가 12개, 엄청 적은 편이죠. 이게 9월 12일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전세가 이렇게 적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전세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꽤 있겠죠. 근데 반면에 강남 같은 경우에 좀 상황이 달라요. 잠실 엘스가 매매가가 엄청 빠졌다가 지금 거의 전고점에서 한 10% 빠진 가격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5000세대가 넘는데 매매는 한 270개, 그보다 더 많은 게 사실 전세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 월세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는 전세가 엄청나게 적진 않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도 2000세대가 넘죠. 근데 전세가 152개, 월세가 160개, 여기도 매물수가 꽤 많다. 적은 건 아니다. 3000세대 넘는 도곡 렉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가 50개, 월세가 55개, 좀 적은 편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레미안 원밸리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오죠. 그 얘기는 사람들이 매매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매매가 많아지면 전세가 늘 수 있죠. 원래는 전세로 들어갈 분들이 매매로 돌아서 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 쪽은 반대로 매매보다는 아직은 전세를 조금 더 선호하다 보니 전세가 확 많이 빠져버렸고, 서울의 연간 아파트 입주량을 보면 정말 이거는 좀 심각하게 볼 부분입니다. 올해가 약 한 36,000호 정도 되고요. 내년이 18,000. 와,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적었던 적은 서울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프상으로. 그리고 내후년에 25년도 초에 둔촌주공 입주가 한 12,000세대 있고, 그거 말고 있는 게 16,000세대. 이것도 너무 적은 거죠. 최근 한 10년 동안의 차트로만 보면 28,000호도 너무 적은 거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 26년도예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기서 더 늘 가능성은 있지만 착공 물량 기준으로 보면 많이 늘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가 해줘야 되는데, 다주택자와 신규 아파트, 근데 신규 아파트가 이렇게 없어. 그럼 다주택자로만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가 집을 사기는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죠. 그럼 전세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 25년도, 26년도까지도 전세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가도 오르겠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진 않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0년 동안에 그
KB부동산의 아파트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매매 지수가 조금 흐린 선 요거고 전세 지수가 조금 진한 선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매매가 오를 때 전세도 그냥 따라서 오르는데, 이때는 그냥 기울기가 낮은 상태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2009년부터 이때는 전세가가 좀 급격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죠. 이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위기,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집은 사는 거 아니야 해서 전세를 많이 가다 보니까 전세가가 조금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 구간 동안 매매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리고 또 급격하게 오르는 구간이 2013년도 이후, 이때도 조금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때는 매매가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세가가 급격하게 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빠졌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2020년 8월 이때는 정말 희한하게도 매매든 전세든 막 미친듯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근데 떨어질 때 보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빠르게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지수로 보면 전세가 더 밑에 있죠. 그러니까 매매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더 급격하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세가가 오른다고 매매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세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저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세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대신 요 전체 이제 차트로 보면 이렇게 그었을 때 한 요 언저리 정도는 좀 갈 것 같다. 저는 지금은 요 2013년도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조금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매매가는 옆으로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신 것처럼 지금 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옆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좀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급격하게 빠졌기 때문에 옆에서 좀 우상향하면서, 좀 기울기는 낮지만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여하튼 여기보다 더 빠진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오를 때 매매가가 많이 빠진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는 우상향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전세가는 오른다. 이거는 뭐 한 90% 이상의 확률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매매가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 70% 이상은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더 급격하게 오른다?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횡보, 좀 우상향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 혹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입주량이 좀 적은 지역을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누가 공급한다고요? 전세 공급은 다주택자 혹은 신규 입주 물량. 근데 신규 입주 물량이 적다. 그리고 다주택자도 지금 활발히 움직이기 어렵다. 그럼 전세가는 오르겠죠.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가격이 싸지만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그런 지역을 좀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예상, 전세가는 오른다. 하지만 매매가는 횡보할 것 같다 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꼭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